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정체되고 있다며 감소세 전환 여부는 이번 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다소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고령층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 확진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4분의 3은 기저질환이 악화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 분석 결과 4분의 1 정도만 오미크론 변이로 호흡기 증세가 악화했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기저질환이 악화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입니다.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한 탄소중립법이 확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탄소중립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정체되고 있다며 감소세 전환 여부는 이번 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큰 폭으로 증가하던 확진 추이가 나타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며 이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해 있다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행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지는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전주 대비 어느 정도 증가 패턴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요일 정도까지는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에 따라 확진 규모가 줄어 23일부터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 확산세에 유행 정점 구간이 길어지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유행이 소폭 감소 중이라 정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점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유행 예측 이후 BA2 국내 검출률이 늘어났고 신속 항원 검사 양성만으로 확진자로 인정하는 등 변화가 있어 앞으로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점 구간이 길어지고 규모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정점 이후 다시 환자가 늘어나는 등 유행에 불확실성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고령층에 집중 투입해 요양병원과 시설 내 확진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먹는 치료제가 최대한 고령층에 집중되도록 우선순위를 개선하는 중이라며 요양병원 시설 확진자에 대해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 입소한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으로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사망자 1,835명 가운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35.3%인 647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다각적인 복합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요양병원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4분의 3 정도는 기저질환이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밝히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위중증 환자 수는 1,100명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위중증 환자 분석 결과 4분의 1 정도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호흡기 증세가 악화된 것이고 그 밖에 4분의 3 정도인 대다수 환자는 기저질환이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분석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영향을 받아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도 있고 오미크론과 관계없이 원래 기저질환이 중증 상태였거나 사망에 임박해 있던 환자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 기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며 한의원을 검사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속 항원 검사 확진 인정은 한 달 정도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여서 조치의 연장 여부도 향후 검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라고 촉구하면서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의원에서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원하거나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평가한다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서울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팍스로비드 등 경구 치료제가 4월이 되면 동날 가능성이 있다며 제약사에 요청해서 특허에 대한 비용을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보다는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백신 부작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고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진 않은 만큼 그 부분은 현 정부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봉쇄로 유명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데다 한꺼번에 대도시 여러 곳을 봉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봄을 맞아 관람객으로 붐비던 상하이의 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 텅 비었습니다. 상하이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상하이는 학교 문을 닫고 시외버스의 운행도 중단했지만 하루 감염자가 7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무증상이다 보니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라는 중국식 방역이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这对我们尽快发现阳性感染者、控制疫情传播是非常的关键。 중국 전역의 하루 감염자 수는 여전히 4,000명이 넘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최근 수도 베이징과 인접한 랑팡시에도 하루 300에서 5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구 500만 명이 넘는 랑팡시를 추가로 봉쇄했습니다. 挺南方啊，去不了。现在比较严重。 반대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은 일주일 만에 봉쇄를 풀고 출근과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여전히 하루 수십 명씩 나오지만 경제를 위해 봉쇄를 서둘러 해제한 겁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 봉쇄 위주의 중국식 방역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 BA2가 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0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29,90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33% 줄어든 것이지만 18일에 29,648명, 19일에 29,717명과 비교하면 미미하지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확진자 증가를 이끄는 것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4일 0.4%에 그쳤던 비중이 3월 5일 13.7%,
3월 12일 23.1%로 상승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BA2가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80% 정도 더 강하지만 오미크론보다 입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높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며 이 바이러스는 전에도 우리를 속인 적이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대표적인 여성암이자 부인암인 자궁경부암이 있는데요. 이게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습니다. 예. 이 문제는 검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소변 검사만으로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해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큰 주목을 받았던 리포트였는데 우선 그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최근 10년 새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2019년에 나온 국가 암 등록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암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295.8명으로 2018년 대비 3.4명, 그러니까 1.2%지만 어쨌든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경부암만 살펴보면요,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네. 이 인구 10만 명당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이 2009년에는 6.4명이었는데 2015년은 5.6명, 2019년은 4.8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발병률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또 다른 이유로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도입하고 이 대상 확대를 했다는 것도 이 이제 발병률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지금 암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백신이 있는 게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잖아요. 네. 지금 국가에서 이걸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만 13세에서 17세 청소년, 또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들도 건강 상담비를 제외한 백신 접종 비용은 또다시 이제 추가 지원을 하기로 밝혔는데요. 예. 이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권장하는 백신 접종 나이는요, 9세에서 26세입니다. 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이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면 암 전 단계에서의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기 네. 때문입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요, 성관계로 전파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남성의 백신 접종 또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백신 접종 덕분에 암 발병이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였잖아요. 네. 이게 정확한 이름이 자궁경부 세포 검사인데 네. 꼭 필요한 검사인데도 이 심리적 장벽 때문에 검사 받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궁경부암은 사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만 받는다고 해도 이 100%로 조기 진단이 거의 가능할 정도로 이 미리 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진단 검사법 자체가 굉장히 여성들한테 꺼려지는 건데요. 소위 구룡의자라고 불리는 이 의자에 앉는 것조차 싫어하는 여성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 실제로 자궁경부 세포 검사의 검진률을 살펴보니까 40대 이상에서는 한 60% 정도가 이미 검사를 받아봤고, 또 30대에서도 48.5%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20대 여성만 유일하게 검진율이 20.9%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검사를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절반 넘게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하지만 이 자궁경부암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양 기자가 지금 취재한 내용이 이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게
소변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거 경희대 연구진이 개발한 방법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소변으로 검사하는 진단법인데요. 이 실제로 자궁경부암 환자의 소변 속을 살펴보니까 이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네. 연구진은 이 소변 속 시스테인과 만나면 형광을 내는 특수 구조 물질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특별한 전처리 없이 소변과 개발한 물질을 섞게 되면 노란색 형광빛을 발현을 하면서 자궁경부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5분에서 10분, 최대 30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기존 자궁경부 세포 검사의 경우는 불편한 질 내시경을 받고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 이에 비하면 진단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결과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연구진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변의 양은 200 마이크로리터로 약 한 방울 정도 되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그 양을 사용했을 때 저희의 그 개발한 물질로 이제 빠르면 5분에서 10분 그리고 이제 맥시멈 30분 정도면은 이제 자궁경부암을 이제 검출해낼 수 있고 이제 자궁경부암이 검출이 될 때는 이제 노란색 형광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처럼 어떤 자궁경부암 신속 진단 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검사가 간편해지면 자궁경부암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상용화가 됩니까? 네, 아직 당연히 이제 실험실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제가 살펴봤을 때 다른 기술에 비하면 상용화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선 연구진이 자궁경부암 환자의 소변이 포함된 임상시료 1,700여 개로 실험을 해보니까 개발한 진단법의 이 자궁경부암 진단율이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임상학적인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가능성도 확인이 된 만큼 연구진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완료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 개발을 주도한 김도경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형광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거나 병원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그런 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핸드폰 후레쉬 같은 거를 비춰줌으로써 그냥 소변의 색변화를 봄으로써 그 진단 여부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조기 진단 측면에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구진은 자궁경부암 외에 개발한 기술이 기타 암종에서도 이 진단법, 소변 진단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추가 연구도 이어간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얼른 상용화가 돼서 암 예방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취재 파일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올해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문이과 통합 형태로 치러집니다. 올해도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계로 치러지고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돼 17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EBS 교재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영역 과목별 문항수 기준 5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6월 9일, 9월 모의평가는 8월 31일에 치러집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나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가 신설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1, 2차본 검토와 최종 검토 사이에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하고 정답률이 낮다고 판단한 문항을 대상으로 정답 이상 유무와 문제의 완결성, 실제성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검토 자문위원을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출제 기간은 36일에서 38일로 이틀 늘렸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만든 쌍둥이 현실 세계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건데요. 네, 주로 제조업에서 활용하던 이 첨단 기술이 우리나라 물 관리에 도입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외형과 정보를 가상 세계의 쌍둥이처럼 만들어둔 공간입니다. 현장 정보가 실시간 연동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상으로 실험해 짐작하게 해줍니다.
물 관리에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제일 먼저 섬진강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533km 길이 본류와 지류는 물론이고 4,900여 제곱킬로미터 넓이 유역 전체를 가상 공간에 옮겨놨습니다. 지형과 수리시설, 수심 등 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량 변화 기록을 바탕으로 강우 예보에 따른 각 지점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될 전망입니다. 3차원 지형 자료 위에서 수위가 상승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계획 홍수이나 제방구 초과를 알람 그리고 제약사항 등에 대한 분석으로 하류하천에서의 위험 구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일원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디지털 트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물관리와 물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K-워터는 방대한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해서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섬진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국 5대강 디지털 트윈 구축 작업이 진행돼 똑똑한 물관리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0년대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달 착륙선 사업 기획을 위해 착륙선이 달에서 수행할 임무에 대한 수요 조사와 부품 개발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임무 수요 조사서나 참여기관 조사서를 작성해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달 착륙선 사업은 오는 8월 발사될 달 궤도선의 후속 사업으로 1.5톤급 이상의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고 다양한 과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이 확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명시하고 2030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증권 당국이 상장사의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시각 21일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을 공시하고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다라거나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경우엔 소비자, 협력사, 물류 등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간접 총 배출량까지도 공시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안은 초안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하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류 문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온 게 바로 음악이죠. 네, 모든 음악은 저마다의 감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실제로 음악은 사람의 뇌파를 변화시켜서 감성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를 보면서 음악과 삶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직장인들의 취미 생활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 트로트 열풍으로 그 인기를 더했죠. 이 마음의 치유는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음악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 뇌과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음악에 죽고 음악에 산다는 전동혜 씨를 찾았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어서 오세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특별한 취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네.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2년 동안은 제가 노래를 잘 못했거든요. 집에서 날마다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 어디에서든 음악이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특히 최근 열풍을 일으킨 트로트는 전동혜 씨의 최애 음악이랍니다. 이번 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정 울리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요. 요즘에 유튜브를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일어나면 그냥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서운해 하는데 그렇게 뭐라고는 안 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밥만 차려주고 또 다시 유튜브에 빠져갖고 있어요. 최근 그녀가 빠진 또 하나. 이 두 분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80년대 새벽 아침, 파초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던 쌍둥이 형제 가수 수아진의 열혈 팬이라는 전동혜 씨. 사랑해야 해 우리 남겨진 혼자서 말없이 울던 그날들은. 근데 딱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마음이 위안이 되고 그냥 좋아요. 막 웃음이 절로 나. 남편 보는 것보다 더 좋아. 그래서 그냥 끼고 있어. 딸이 와도 엄마 내가 왔는데 그 수아지만 쳐다보고 있다고 막 투정을 부려요. 그렇다면 음악을 듣고 부르는 활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음악은 사람의 인지, 신체, 마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좌뇌, 우뇌의 균형적인 발달과 노화 방지, 그리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우울감이 낮고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높아지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듣고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주는데요. 때론 귀찮은 집안일이더라도 음악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전동혜 씨. 좋아하는 가수 음악을 따라 부르며 많은 양의 설거지도 뚝딱인데요. 이렇게 일상 어디에서든 음악이 함께해 모든 일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전동혜 씨. 노래 부르면서 하시니까 금방 하시네요? 네네. 신이 나가지고. 꼭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구독을 해주시고. 우리 수아진 오라버니들은 29, 저는 28. 1살 차이예요.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정말 28이세요? 네. 마음이 뭐 실제 나이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젊게 사는 거거든요.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62살? 62세시라고요? 네네. 전혀 그렇게 61년생.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노래가 좋으니까 이렇게 좀 밝게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화장빨도 좀 있고. 그녀가 젊게 사는 비결 또 하나, 운동. 운동도 하면서 이게 음악을 틀고 해요. 운동할 때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하체는 다리 운동에 열심히, 상체는 노래를 부르며 음악 활동에 열중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심리 상태 등에 따라 음악 장르를 달리 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음악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상태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리듬과 박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음악이 도움이 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는 부드러운 선율과 풍부한 하모니의 곡이나 힘이 있는 가사로 이루어진 곡이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운동을 하니 그 힘이 배가 되고 시원한 물 한 잔이 간절한데요. 건강을 위해 집안에서도 부지런히 활동한다는 전동혜 씨. 시원하다. 운동하세요? 네네. 노래도 듣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예요.
근데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네, 건강해 보이죠? 네. 사실은 제가 조금 병이 있었거든요. 큰 수술을 했어요. 자궁 경부암이라고. 네, 직장 다니면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경부암 1기가 나왔거든요. 언제쯤이요? 2001년도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는 평소 활발한 그녀의 삶을 뒤바꿔 놨는데요. 너무 이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좀 이제 막 굉장히 좀 우울했었거든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고통이 있나 싶어서 집에 있는 찰나에 제 지인께서 노래교실 한번 다녀보라고. 무대 쓸 때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면 그렇게 신이 나고 그냥 너무 좋아.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안양시민가요제 첫 무대에 서가지고 금상을 탔습니다. 우연히 접한 노래교실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큰 활력이 됐습니다. 이후 노래 강사로까지 활동하며 음악으로 제2의 삶을 살게 됐다는 전동혜 씨. 이게 막 고민을 하고 신경 쓰고 하면 뭐 안 아팠던 사람들도 아프잖아요. 네, 암 환자 지금 제가 20년이 지금 됐는데도 너무 지금 행복하고 별탈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가 영향을 미칠까요, 진짜요?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삶의 활력소인 음악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뇌파 훈련소를 찾아 음악에 대한 뇌파 반응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평소 음악과 함께한 전동혜 씨. 어떤 검사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게 잘 나올 것 같으세요?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이런 경험을 또 하니까 기분도 좋아요. 청각을 통해 뇌로 들어간 음악이 어떻게 뇌파 변화를 주는지, 이를 통해 현재 심리 상태와 더불어 자신에게 맞는 음악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어머님의 양쪽 축두엽하고 전전두엽을 함께 뇌파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있어보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검사에 임하는 전동혜 씨. 조금씩 편안해지시네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좀 하셔도 돼요. 네. 마음 편안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세요. 그렇죠? 네. 마음 조금 더 한번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음악을 듣지 않을 때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따른 반응은 어떤지 검사해 보는데요. 잔잔한 멜로디의 음악을 들으며 처음보다 편안한 모습인 전동혜 씨. 화음 소리가 내 뇌를 마사지 해준다. 그러면서 이 음을 따라가면서 즐겨보세요. 편안하게. 편안한 음악과 함께 뇌파 또한 안정적으로 변화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음악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뇌파.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음악 활동들이 대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보고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알파파나 세타파, 베타파와 같은 각각의 뇌파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는 국내 연구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을 받고 싶을 때나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등 자신의 상태에 따라 음악 장르를 선택해 듣는 것도 좋다는 건데요. 각각의 뇌파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그 음계의 리듬의 이 음악들을 자주 찾아 듣는다면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전동혜 씨의 최애 곡과 함께 뇌파 검사를 진행해 보는데요. 더욱 편안한 모습의 그녀. 뇌파 변화 또한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그럼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저베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저베타파는 우리가 오랫동안 장시간 몰입을 해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즐거움과 기쁨, 그런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파입니다. 적극적인 음악 활동은 우리 몸을 활동적으로 만드는 소뇌를 비롯한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게 되고, 뇌와 밀접하게 연결된 몸에도 그 자극들이 전달돼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여기 그냥 자체가 누워있는 게 조금 긴장은 됐는데 또 노래가 나오니까 기분이 좀 업된 것 같아.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쭉 가다가 이제 음악이 나오면은 아까 제가 저베타라고 얘기하는 게 이 파란색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 저베타파라고 하는 이 파란색하고 여기 움직여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 초록 알파거든요. 우리 뇌는 눈을 감았을 때 이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가 쭉 나와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이 되면서 우리가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빨간색 세타파라고 하는 세타파가 쭉 나오다가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니까 초록색 알파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아서도 피로에 지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니까 그 휴식에 도움이 되는 알파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저는 안 나올까 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좋은 방법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또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유, 맞아요. 제 노래 선택하기 정말 잘했어요. 네네.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귀가한 그녀. 네, 반갑습니다. 노래교실 인연으로 오랜만에 그녀를 찾았다는 윤영자 회원. 집에 마련한 노래 연습실에서 회포를 풀어보는데요. 힘없으면 무시하고 백 없으면 사랑받고 마음의 때를 밀어 구석구석 가슴에 멍든 때를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이 마음의 치유는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우울할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앞만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 건강한 음악 활동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폭염과 대형 산불,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더 광범위해지고 극심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지난달 발표한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IPCC가 발간한 최신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의 기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IPCC가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IPCC는 어떤 이런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IPCC에서는 1990년 이래 5년에서 한 7년 간격 정도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이제 워킹 투 그룹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6차 평가 보고서입니다. IPCC는 이제 세 개의 실무 그룹이 있는데 워킹 원 그룹이 기후변화 과학 분야를 다루고요. 워킹 투 그룹이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취약성을 연구를 하고요. 워킹 3 그룹이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연구한 후
각각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죠. 예. 워킹온 그룹의 그 보고서는 2021년 8월에 발표가 됐고요. 뒤이어 발표된 워킹2 그룹의 보고서를 오늘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는 전문이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요약본이라고 들었거든요. 지난 2014년에 발표됐던 그 5차 보고서와는 어떤 좀 내용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은 요약본이죠. 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크게 머리말, 또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 그리고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 및 기후 탄력적 개발의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이제 8년 전에 5차 보고서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안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기후변화 리스크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적응 계획 실행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패트릭 타울라스는 IPCC의 워킹그룹 2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대기는 화석연료가 도핑된 스테로이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더 강력하고 더 길고 더 빈번한 극한 기상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인적 및 경제적 영향이 큽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은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중남미 일부 지역들입니다. 작년에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보았듯이 모든 국가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기후 완화의 야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완화 외에도 적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한 기상현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기록적인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서 수세기 동안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경고를 했죠. 네. 그러니까 8년 전보다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고 대응을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분량이 이게 실제로는 3,600페이지나 된다고 하는데 센터장님께서 조금 그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IPCC 워킹2 그룹이 이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총 18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 10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5차 보고서 이후에 인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전 부분의 기후변화 대응도 동시에 증가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육상 담수 생태계 서비스로 최대 60%의 생물종은 5도 기온 상승 조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고 생물종의 멸종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보았고요. 보고서는 또 식물과 동물 약 절반의 서식지가 고위도라든가 고지대로 이동하고 식물의 약 3분의 2는 봄철 생육이 빨라지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1970년대 이래 강과 호수는 10년간 0.01도에서 0.45도 온난화를 겪었고 북반구 호수의 결빙을 감소시키면서 부영향화를 가속화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해양 연안 생태계 서비스로 1950년대 이래 온난화에 의해서 해양 생물군은 10년당 약 59km 북쪽으로 이동을 했고 해양 생물종의 계절 변화도 10년당 3일에서 7.5일 빨라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에는 전 지구적으로 플랑크톤이 감소하면서 5.7에서 5.5%의 수산전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생물군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건데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번째 이제 부분부터는 인류에 대한 영향이 나옵니다. 예. 인류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약 40억 명의 인구는 현재 물 부족을 겪고 있고요.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강해지고 빈번해지면서 연 강수량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가 커졌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빙하가 녹는 속도가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 가속화되었는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향후 더 많은 강우와 함께 빈번하고 강한 가뭄의 발생이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식량 섬유, 기타 생태계 산물로 식량 안정성과 영양 실조의 지속 악화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 마련에 실패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고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10%, 2100년에 30% 이상의 작물 생산이라든가 축산 지역이
기후적으로 부적합 환경에 처할 것이 전망이 되고요. 현재의 적응 능력에도 식량 감소의 영향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도시 정주지, 주요 기반 시설로서 5차 보고서 이후 기후변화 위기에 처한 도시 인구와 재산이 증가했고 대부분의 도시 성장이 적응 대책 수립이 미비한 위험한 지역들이죠. 예컨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도시 거주 인구는 약 3억 9천만 명이 증가했고요. 이 중에 90% 이상은 저개발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50년까지 25억 명의 도시 거주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최대 90%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1.5도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면 도시 인구 3억 5천만 명, 이도에서는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도 전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온다는 건데 그런가 하면 전염병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7번째가 건강, 웰빙, 그다음 공동체 구조 변화로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건강이라든가 또 웰빙이라든가 공동체 구조의 악화가 예상이 된다. 또 수인성 감염, 또 매개 감염, 전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극한 기상, 또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광범위한 영역의 비전염성 질환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정신건강, 또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영양실조 악화를 전망을 했고요. 8번째 가서는 빈곤, 생계 지속 가능 발전인데요. 기후변화 발전이라든가 취약성과 불평등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서는 또 아시아 지역의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가 예상되십니까? 네, 이제 9번째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따로 나왔는데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극한 기온 발생 및 강수 변동성 증가로 인해서 식량이라든가 물 안보 부분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홍수로 인한 도시 기반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라 세기 말까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5에서 20% 증가한 가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가 주요 부분 및 지역에 따른 리스크로서 기후변화에 연계한 시스템 변화는 자연과 인간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데 네. 다양한 규모의 적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한 충분한 적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기후 탄력적 개발 경로 등의 내용이 더 들어있죠. 우리나라 정부도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가능한 정책 옵션이죠. 선택을 좀 향후 적응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네. 적극적인 정책 수립 또 시행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만큼은 꼭 막아야겠습니다. 다시 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3번째로 특허 신청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과 민간단체 경제추격연구소의 분석 결과 2006년에서 2020년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특허 신청량 비중은 미국이 3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중국이 36%로 2위, 우리나라가 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낮은 전력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이 1000배 높고 인공지능 기술 부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잘 때 코를 심하게 골면서 간헐적으로 호흡이 끊기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노화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미주리대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16명을 포함해 24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한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노화 속도가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씩 이를 치료하는 기기를 착용한 결과 노화 속도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이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을 통해 노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식하는 아동은 충동 억제를 권장하는 뇌 부위가 정상 아동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폭식 등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71명을 포함해 140여 명의 뇌 스캔 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식하는 아동은 뇌의 회색질 가운데 보상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부위의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부위 밀도가 높다는 건 2살에서 10살에 이루어지는 회백질의 발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가 대기질 영상 13종 외에 올해 안에 대륙권 이산화질소 등 7종을 추가해 공개합니다. 환경위성센터는 현재 이산화질소 농도와 오존 농도 등 대기질 영상 13종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대륙권 이산화질소와 폼알데히드 등 7종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기후변화와 대기, 재난 분야 위성 활용 연구와 대기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 공간의 현실 세계를 똑같이 구현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이 우리나라 물 관리에 도입됐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침수 피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등 한층 더 똑똑한 물 관리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